안녕하세요. ASMR 법전낭독입니다. 오늘은 형법 제25조부터 제86조까지에 관한 주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문 먼저 읽고 판례 낭독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에 원동력이 됩니다. 제25조 미수범 제1항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 관련 첫 번째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이 존재하겠죠. 다수 의견입니다. 필요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반드시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여야 함에 반해 임의적 감경의 경우에는 감경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아가 임의적 감경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고 법관이 그에 따라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이러한 현재 판례와 실무의 해석은 여전히 타당하다. 이게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의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별개 의견이 덧붙여졌는데 이건 이제 대법관 한 분의 별개 의견에 불과하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별개 의견에 불과하다. 수험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개 의견은 결과적으로는 법정형의 하한만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과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거죠. 두 번째 판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관련 사안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매매 행위는 매도, 매수에 근접 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에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매도, 매수에 근접 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졌고 그런데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지는 못한 상태라면 이제 미수가 된다는 거겠죠. 제3절 공범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30조 공동정범 관련 첫 번째 판례는 일반교통 방해 관련 사안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두 번째 판례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관련 사안입니다. 1번 판례 요지입니다.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 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 3번 판결 요지입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 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위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판례는 특경법 위반 관련 사안입니다.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수수된 돈의 액수, 횡령 범행과 수수 행위의 시간적 간격, 수수한 돈이 횡령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 판례는 업무방해 관련 사안입니다. 피고인 갑을이 공모하여 피고인 갑은 병고등학교의 학생 정이 약 10개월 동안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을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을은 이를 정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병학교에 제출하여 정으로 하여금 2010년도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서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정의 봉사상 수상자 선정은 병학교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말이 어려운데 고등법원, 그러니까 2심법원에서는 이거는 어떤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인들이 아주 고도로 속여서 발생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업무방해죄 무죄를 선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대법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업무방해죄 유죄다 라는 취지로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판시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2.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 요건 등을 심사, 판단하는 것이므로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 사유나 허위의 소명 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청인이 업무 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 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 사유 및 소명 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 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자, 다음 판례는 조금 복잡하면서도 긴 판례입니다. 한번 사안부터 보시죠. 대통령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 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2014년부터 2016년도의 3년 동안 각 연도별로 전국 경제인연합회, 즉 정경련에 특정 정치 성향 시민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그로 인하여 정경련 부회장 갑으로 하여금 해당 단체들의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고 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랑 강요의 공소사실로 기소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났을까요? 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성립한다 라고 봤고요. 강요죄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관련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 결론적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이제 봤죠. 근거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비서관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갑은 위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정경련의 해당 보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결정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라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 결론 자체보다 지금부터 이제 읽어드릴 판시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잘 들어보세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그 직권은 국가의 권력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공직에서 퇴임하면 해당 직무에서 벗어나고 그 퇴임이 대외적으로도 공표된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자,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 직권 자체가 없으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기능적 행위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 퇴임했는데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공범이 되겠죠. 이 사안에서는 그런 기능적 행위 지배가 계속되었다고 봐서 성립한다고 본 건데 원칙적으로는 퇴임 후에는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강요죄 관련 부분을 보겠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 경력, 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그 표현이 조금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겁을 먹어서 막 무서워하면서 요구에 응한 게 아니고 먹고 떨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줬다면 이건 강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뇌물을 주거나 직권남용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걸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강요당해서 뭔가 행위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31조 교사범 제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제3항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제31조 관련해서는 사기방조 사안이 있네요.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에 관해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며 따라서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 제1심이 적시한 위 사기 방조의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공소 외인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공소 외인에게 전달하여 공소 외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 라는 것이나 정범인 공소 외인의 기망행위의 범죄 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며
방조범인 피고인의 범죄 사실 역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제32조 종범 제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3조 공범과 신분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 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2조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의 사안이 있습니다. 판결 요지 2번부터 보시죠.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가 그러한 점을 알면서 쟁의행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상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상권을 행사할 때 제3자의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에 조력하는 제3자도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력행위가 업무방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이 보장하는 위와 같은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무방해 방조죄의 성립 범위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판결 요지 3번입니다. 방조범은 정범에 종속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방조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제4절 누범, 제35조 누범,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제2항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5조 관련은 특가법 위반 사안입니다. 2016년 1월 6일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 이하에서 처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미수범을 포함한다. 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 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 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 규정은 형법 제35조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처벌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번 가중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해야 한다. 제5절 경합범,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7조 경합범 관련 첫 번째 판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1번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 강간죄 등은 사람의 주거 등을 침입한 자가 피해자를 간음,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우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 등의 실행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판결 요지 2번입니다.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실제 간음행위가 시작되어야만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도 이와 같다. 다음 판례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관련 사안입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소지죄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규정이다. 그리고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 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소지죄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행위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소지죄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 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 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 행위를 개시하였다면 이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 등 죄와 별개의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한다. 다음 판례는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관련 사안입니다. 보건범죄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연간은 역법상의 한 해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수해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행위 등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그 기간 중 어느 일정 연도의 연간 소매 가격이 보건범죄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1천만 원을 넘은 경우에는 다른 연도의 연간 소매 가격이 위 금액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를 보건범죄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포괄일죄로 처단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여러 해 동안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부정의약품 제조, 판매 행위 등의 연간 소매 가격이 모두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판례는 권리행사 방해 관련 사안입니다.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수개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의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죄와 무죄로 인정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항소심 판결의 유죄 부분도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나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 이유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다음 판례는 산지관리법 위반 관련 사안입니다. 판결 요지를 차례로 읽어보겠습니다. 1번. 법조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일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일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각기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 5,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 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 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 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 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 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 5, 제1항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37조 경합범 관련한 마지막 판례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사안입니다. 우선 사례부터 한번 보시죠.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2017년 8월 31일 갑에게 월 70만 원에, 2018년 6월 18일 또 을에게 월 100만 원에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라는 범죄 사실로 강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같은 건물을 2014년 6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또 2018년 3월경부터 2018년 5월 13일경까지는 병에게 월 300만 원의 임대를 하는 등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이제 기소가 된 사안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원심 판결은 이미 확정된 각 약식명령의 범죄 사실과 또 이번에 기소가 된 이 공소사실이
포괄일제 관계에 있다고 봐서 각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공소사실에 미친다라고 보고 면소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 잘못됐다라고 파기를 하면서 포괄일제와 경합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원심 판결에는 라고 이제 판시를 한 거죠.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이제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면소 판결의 대상, 또 포괄일제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등에 관해서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서 포괄일제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음 판례는 사기 관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1항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1호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제2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제3호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제2항 제1항 각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항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8조 관련 판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안입니다. 판결 요지 1번부터 보시죠.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판결 요지 2번입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 추징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처럼 판단을 안 했는데요. 그 근거는 위 돈을 형법 제48조의 몰수 추징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점, 즉 위 돈이 피고인들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 사이에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를 전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하는데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해서 심리를 해보지 않은 채 막연히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 행위로 인해서 발생했거나 이로 인해서 취득된 것이라고 본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라고 판시를 한 거죠.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될 거다라고 하면서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면 이건 몰수 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데 그 주장에 대한 맞고 틀린 거를 따져보지 않은 채 무조건 거짓말이다 라고 보고 몰수 추징을 해버린 것은 잘못됐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관련 사안을 보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관련입니다. 판결 요지 1번 성매매 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행위자가 스스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포함된다는 거죠. 자, 판결 요지 2번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그렇다는 것이죠. 범죄수익을 몰수할 경우에도 49조 단서에 따라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판결 요지 3번 성매매 알선 행위자가 자신의 성매매 알선 영업에 필요한 장소인 오피스텔 각 호실을 임차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행위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알면서 자금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판결 요지 4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적극 법원 재량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제1항 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호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호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호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호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호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호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호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호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2항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숙에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제55조 관련 판례는 특수상해 미수, 폭행 관련 사안인데요. 이건 아까 앞서서 제25조 미수범 관련 판례로 이미 살펴봤습니다. 다수 의견과 별개 의견이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었고요. 다수 의견만 한 번 더 강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감경을 하는 이상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라는 것이 이제 다수 의견입니다. 제62조의 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제1항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항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를 집행한다. 제62조의 이 관련 판례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1번 법원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의 의미,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2번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 준수사항으로 정한 범죄 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부과할 수 없다는 거죠. 오로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보호관찰 명령이 보호관찰 기간 동안 바른 생활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는 추상적 조건의 부과이거나 악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부작위 조건의 부과인 반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특정 시간 동안의 적극적인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데 특징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 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 준수사항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해서만 부과할 수 있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 ASMR 법전 낭독이었습니다. 오늘도 ASMR 법전 낭독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